지금은 정책입니다. 이제 폭등장을 넘어서서 이제 하락으로 가는 폭등기와 하락기 사이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그 부동산 사이클은 네. 총 몇 단계고 어떻게 좀 될까요?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8단계로 나눠지는데 네. 이제 간단하게 5단계로 나누면은 하락기, 그다음에 상승 초기, 네. 본격적인 상승기,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기, 네. 그다음에 폭등기. 네,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네. 일단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할 거니까 하락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하락기가 되면 이제 매매가는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네. 아까 설명했듯이 실수요자들은 집을 팔고 이제 임차로 옮기고자 시도를 많이 해요. 네. 임차로.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이제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수요자로 임차 수요자로 돌아서니까 이제 전세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승장에서 전세 세팅을 해놓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세 세팅을 해놓으면 하락기 때는 무조건 손해만 보죠.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무조건 손해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손해보는 걸 좀 어느 정도 회피를 하고자 시도를 하게 돼요. 회피를 하고자 하는 시도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월세 전환입니다. 월세. 전세로 놓으면은 이게 생기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켜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근데 하락기 때는 대출도 막 풀려요. 풀리니까 이제 대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럼 대출을 받아서 이제 월세를 놓게 되면 이자 나가는 비용보다 이제 월세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전세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월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2011년부터 12년, 13년, 14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자들, 다주택자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이클을 냈으니까 조금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이클에 대한 그 인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계속 하락할 거다라는 인식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러면 손해만 볼 수는 없으니까 월세로라도 세팅을 해서 네. 손실을 만회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세를 줄이고 월세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매매 시장은 매매가가 하락하는데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제 월세는 늘어나고 전세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자는 늘어나요. 근데 임차 수요자는 월세냐 전세냐를 선택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냐면 전세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급등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시장이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이자보다는 월세가 비싼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한 상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자는 전세 쪽으로 몰리고 전세는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하락장. 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안정기를 지나게 되면 지금 두 번째 단계가 하락 안정기인가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정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네네. 이때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이제 서서히 밀어 올리는 시점이 돼요. 네. 근데 이때에 사람들의 심리는 끝까지 매매 시장에서는 움츠러들어 있어요. 안 올라간다. 예, 왜냐하면 하락 요인이 너무 많거든요. 매물도 많고 미분양도 아직 많아요. 이때 네, 네. 미분양도 많고 매물도 많고 내가 사봤자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주변 전문가들은 다 하락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굳이 먼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려고는 해요. 사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망으로 변하는 거죠. 관망으로 변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게 돼요. 그리고 어쨌든 거주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전세로 다시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장 초반에는 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올라가게 돼요. 예,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상승장 초반이에요. 네, 세 번째 단계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2015년부터 한 17년 말까지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해서 이때는 이제 갭 투자가 완전 활성화되죠. 전세가율도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때에 뭐 2, 3천만 주고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들이 이 적은 갭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투자 열풍이 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장이 투기화됩니다. 근데 이때 분양 시장도 이제 잘 되잖아요. 분양 시장도 투기화되는 거예요. 이때 같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때 미분양 났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잖아요. 얘는 제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때부터 분양 시장으로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때 분양 상담사들이 떼돈을 법니다. 이때. 예. 이때는 수수료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해요. 바람이. 그냥 사람들이 미친 듯이 와서 막 관광차 타고 와가지고 막 싹 쓸어가는 거죠. 그동안에는 죽으라고 노력하고 상담하고 막 10시간을 설명해도 안 사던 사람들이 바람이 불면 와가지고 막 싹 쓸어가요. 집도 안 보고 삽니다. 막. 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분양시장이 이제 점점 청약 과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투기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선분양 제도라는 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분양이라는 건 분양 계약금만 일단 내고 3년을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금 10%만 가지고 집을 산 효과를 내는 거죠. 일종의 이제 갭 투자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때는 막 샀다 팔았다 막 하면서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폭등인가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폭등이 아니고 이때가 그냥 본격적인 상승기예요. 그 다음에 상승기의 막바지가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조정기죠. 상승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종합대책을 한꺼번에 팍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합대책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심리적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니까 이제 끝무렵에 막 투자로 막 들어갔던 영끌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던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급매물로 나오게 되고 그럼 막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이제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장은 살아 있는데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9.13 대책이거든요. 9.13 대책 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때 없었어요. 정책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처음 나온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하락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이제 이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시장이 이제 하락한다. 왜? 정책이 워낙 강력하니까. 네.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막아버렸다라고 이제 판단할 정도로 종합대책이니까 이때는 하락한다. 실제로 그랬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일하게 이제 거의 제가 이제 다른 인터뷰 채널에서 앞으로 폭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욕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은 적은 처음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욕을 얻어먹었죠.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조정장으로 끝나게 돼요. 네. 시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참 심리적으로 웃긴 게 이게 서서히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면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큰데 강력한 그 정책에 의해서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급락을 해요. 이 코로나 사태처럼 코로나 때 주식 있잖아요. 급락을 했다가 급등하죠. 이제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락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되면 그 다음 매도자들은 절대 이 가격 이하로 안 내놓습니다. 팔렸으니까. 팔렸으니까 이 가격보다는 좀 높게 내놔보는 거죠. 팔리나 안 팔리나. 그러면 높게 내놔봐서 버티는 거죠. 매수자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위축이 됐으니까 급매 거래되는 거 보고 더 하락하나 봤는데 그 이하로 호가들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누군가가 가서 그 급매물보다 좀 높은 호가에 있는 매물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급락했다가 하나씩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매수자들이 그동안에 올랐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이제 올라가네. 네. 이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도자들은 급매로 내놨던 거 팔리고 그 다음 급매 내놨던 거 팔리고 그 다음 급매 내놨던 거 팔리고 이런 식이 되면 이제 호가를 조금씩 제자리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가 진다고 했잖아요. 매수자가 가서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때부터 그동안에 쌓였던 이 투기 심리들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강력했던 에너지를 뭔가로 강하게 누르면 눌리는 거잖아요. 지금 눌렸잖아요. 조정장이. 근데 눌리면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거죠. 응축이 됐다가 이때 풀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막을 게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매수자들이나 매도자들이나 가장 강력하게 우려되는 것들이 뭐냐면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강하게 봤던 게 정책이거든요. 근데 정책이 나와서 실제로 하락했어요.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래서 하락했는데 이걸 이기고 시장이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막을 게 없는 거죠. 막을 게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때가 폭등인 거예요. 네,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이제 폭등인 거예요. 단계가 하락기, 하락 안정기, 상승기, 상승 조정기, 이제 폭등기. 그렇죠.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정책이 그 다음에 이제 하락기 이렇게. 지금 이 5단계에서 정확히 어디쯤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은 정책입니다. 이제 폭등장을 넘어서서 이제 하락으로 가는 안정. 폭등기와 하락기 사이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럼 집을 사야 될 때는 당연히 이 사이클 안에서만 본다면 하락기 때일까요? 아니면 하락 안정기일 때일까요? 하락 안정기 때 사는 게 좋죠. 하락대 때 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U자형이라고 했잖아요. U자형도 바닥에서 U자형이에요. 그러면 바닥에서 한 1, 2년 정도 거의 안 오르는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내가 집을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좋지. 그렇죠. 예, 오랜 동안 안 올라가면 또 여기서 내가 좌절할 수 있거든요. 아, 역시 안 올라가 하면서 중간에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점. 하락 안정기 사고 파는 거는 당연히 폭등기겠네. 그렇죠. 폭등기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약간 일찍 팔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찍 팔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폭등장에서 이제 점점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폭등기 때는 요즘 보면은 막 그 한 아파트 보면 막 4억, 5억 올라가는 한 거래만 생기잖아요.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여부인 거죠. 그러니까 폭등할 때는 거래량이 막 동반이 돼요. 실제 거래량을 보면 2020년, 2021년 이때 막 폭발적으로 그 거래량이 증가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2020년, 21년에 만약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겪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걸 용납을 못 해요. 용납을 못 합니다. 내가 팔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5억 했던 게 이제 한 10억 됐어요. 그러면 10억이나 됐으니까 야, 기분 좋다. 그리고 팔았어. 팔았더니 얘가 15억이 됐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딜레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일종의 딜레마인 게 뭐냐면 거래가 많이 되고 나서 그 다음 거래는 이제 일종의 운이에요, 운. 내가 이때 팔 수 있느냐. 이게 운이 이제 팔려고 내놨지만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운이 좋아서 팔리면 이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거고 만약에 안 팔리면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에서의 일종의 문제점입니다.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사실 잘 팔릴 때 팔고 나가면 안전하게 팔 수 있어요. 근데 필연적으로 그 이제 머리만큼 더 올라가는 거를 내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인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더 갖기 위해서 버티다가 그냥 하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점 맞추려다가 예. 그냥 바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는 왼쪽 어깨에서 팔아라.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질 때 주식은 사실 오른쪽 어깨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팔으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떨어지는 거 보고 팔면 절대 안 됩니다. 팔기 힘들다면서요? 예, 팔기가 어려워. 매수자들이 없어진다니까요. 매수자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으면 아예 안 사버립니다. 그래서 파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자, 왼쪽 어깨에서 팔면 문제는 이 구간을 겪어야 되는 거고, 꼭대기에서 파는 거는 정말 운에 맡기는 거고, 내 인생 전체를 운에 맡기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제가 매도는 예술에 가까운 거라고 얘기하고, 매도는 99% 무조건 다 후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매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하는 게 가장 좋냐? 네. 그냥 결국에는 이 왼쪽 어깨에서 팔고, 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팔고 얘를 여기서 팔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팔았으면 얘를 이제 눈을 이제 관심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대체 시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은 상쇄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이클 공부를 하면은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소장님과 지금 벌써 인터뷰 시간이 2시간이 됐는데 아주 뭐 굉장히 기존에 출연하신 분과 다른 의견이지만 네. 굉장히 지금 재밌게 네. 잘 듣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요거는 좀 다음번에 넘기고 마지막 질문 요거 한 가지만 네. 드릴게요. 그럼 최근에 네. 주변에 계시는 이제 좀 자산가 부자분들은 네. 좀 뭘 사고 계신가요? 아예 안 사고 있나요, 그러면? 저는 부자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부자들이 뭘 하냐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왜 관심을 가지냐? 벤치마킹. 그렇죠. 벤치마킹이거든요. 네. 벤치마킹을 해서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따라해서 이제 나도 부자가 돼야지 이건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부자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조건이 갖춰진 게 많아요. 여러분하고 만약에 동등한 조건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금수저였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 대한 그 감이나 능력이 정말 탁월하거나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부자가 된 건데 네. 만약에 그런 부자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예, 상황이 다른데 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하다가는 여러분들은 망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 도박을 해요. 네네. 동전 뒤집기 도박을 합니다. 네. 동전 뒤집기 도박을 하면 확률이 50%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100원을 걸어요. 앞에다가.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앞에다만 걸은 거예요. 그다음에 200원. 그렇죠. 400원, 네. 800원, 1600원. 제곱근으로 계속 거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앞이나 왔을 때 이 사람 무조건 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전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거 하다가 몇 번만 내가 어긋나게 되면 나는 돈을 전 재산을 다 잃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이 예상돼요. 근데 다주택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뭔가를 살 수 있어요. 미리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영끌해가지고 뭔가를 샀어요. 그럼 이때 하락한다면 이런 분들 못 버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이 뭘 하는지만 따라서 한다면 네. 오히려 나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네. 그런 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무작정 따라가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잘못된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자들이 뭐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세운 이론, 네. 이게 확실하다 확신을 하고 제 세운 이론대로 이제 투자를 해 나가면 네. 천천히 해 나가면 저는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많은 투자자들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옛날에 막 아침형 인간 네. 엄청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막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시도를 안 했습니다. 왜? 저는 야행성이거든요. 네. 야행성이 밤을 늦게 자요.
네. 늦게 자는데 아침형 인간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적인 잠 양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침형 인간이 돼서 뭔가 하루를 활기차게 시간을 넓게 써서 활용하자는 측면인데 네. 내가 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아침형 인간이 유행한다라고 해서 아침형 인간 따라했어요. 네. 그럼 나는 하루 종일 비실비실한 채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못하고 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욕만 얻어먹고 너는 지금 집중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거죠. 저 아침에 인간 책 저도 예전에 좀 봤었는데 네. 그 책의 메시지는 저는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네. 책조만 봤을 때는 아침 5시, 네. 뭐 아침 6시 일어나서 그걸 해보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물론 네. 저희 착각일 수 있는데 원래 네, 네. 책이라는 거는 독자가 이해하는 게 다 각자 네, 다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제가 생각한 핵심 메시지는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네. 확보하자. 그렇죠. 그게 누군가에겐 아침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네. 누군가에겐 저녁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고 결과만 가지고 결과를 따라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겪더란 말이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상가 하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하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던 게, 자,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잘 되는 집을 가요. 잘 되는 집을 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잘 되는 집에 갔더니 손님들이, 자, 물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질 않고 손님들이 가서 물을 떠오더란 말이죠. 잘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봤더니 정수기에 물은 셀프 써 있어요. 네. 야, 그래가지고, 야, 저러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홀 비용을 줄일 수 있겠네. 야,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창업하는 사람이 창업할 때, 자, 물은 셀프 이렇게 했어요. 네네. 해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자, 손님이 이제, 두 팀이 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네. 주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아니, 물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 저희는 물이 셀프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막 화를 내는 거죠. 네. 아니, 물도 안 주는 집이 어딨어.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비교해보면 뭐냐면, 뭐를 지금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결과만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거잖아요. 잘 돼서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손님들한테 이런 서비스까지 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손님들이 좀 귀찮지만 물 같은 경우는 셀프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게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양해를 받는 거죠. 근데 자, 지금 창업한 집에 갔는데 창업한 집에 손님이 2테이블밖에 없어요. 이제 처음 온 손님들이. 네, 손님이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님이 바라는 서비스를, 기본적인 서비스를 주인이 안 해주고 물은 셀프입니다. 이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쁘지도 않아. 손님이 2테이블밖에 없어. 그럼 주인은 지금 음식 나올 때까지 홀에서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 것도 없어. 그럼 여기서 물 서비스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확한 뭐가 핵심인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제 부자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걸 사더라. 그럼 나도 이걸 사야지. 그렇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투자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결정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김다카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죠. 예. 그래서 영원히 이제 이런 기회, 이제 시장이, 예. 그러니까 내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예. 이런 시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 부동산은 항상 사이클의 그 범주 안에 들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예. 이제 하락 시장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하락 시장이 한참 지나게 돼서 바닥권에서 집을 살 기회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바닥권에서 집을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오면 나는 무조건 이때 사야지라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이게 바닥기에는 올라갈 기미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렇죠. 매물도 많아요. 그렇죠. 많으면 자, 내가 이걸 샀을 때 올라갈 것 같아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물이 많으면 내가 산다고 해서 올라가냐? 아니죠. 내가 사고 남도 사고 저 사람도 사고 우리 김 작가님도 사고 나도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가보면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꾸 뒤로 미루게 돼요. 근데 미루면은 뭐가 벌어지냐? 올라가요. 왜 올라간다라고 했죠? 전세가. 그렇죠. 전세가 때문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있는 분은 이제 천지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네. 바닥권에서 뭐에 의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거주 시장인지 진짜 투기 시장인지 그리고 만약에 투기 시장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이제 내가 팔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집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정확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그냥 하락하니까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걷어버립니다. 하락할 때. 예. 그러면 이게 여러분은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락할 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하락 논자인 소장님께서 나와주셔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좀 기존에 이제 또 다른 전문가분들과는 좀 다른 의견을 내주셨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또 소장님께서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저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현철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